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조명우 총장과 다른 보직자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교가 휴학제도 변경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본교가 인천시 교육청과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조명우 총장과 다른 보직자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명우 총장과 교직원 일동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본교가 미선정됐다는 책임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사의 표명을 한 총장 및 교직원들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승환 학생회장은 인하광장 게시판에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진정한 책임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본교를 위해 그 어떤 수모와 역경을 극복해서라도 본교의 명예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휴학제도 변경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본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1학기부로 적용 예정인 휴학제도 변경에 대한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연속 휴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4개 학기 초과 휴학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 변경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1년 2학기까지 연속 4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들의 경우 2022학년도 이후에도 연속으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인천시 교육청과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에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본교는 인천시 교육청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2학기에는 인공지능 수학, 빅데이터 분석 과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융합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에 조명우 총장은 인하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여 인천 지역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학기초 강의 진단 실시를 안내합니다.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를 재학하는 학부생으로 수강하고 있는 모든 강의를 평가합니다. 평가 기간은 9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9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실시됩니다. 평가 방법은 PC로 평가할 시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모바일로 접속할 시 포털 서비스에서 강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응답 결과는 익명으로 저장되기에 본인의 평가 내역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7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인하 비전 캠프 참가자 추가 모집을 안내합니다. 추가 모집 기간은 9월 24일 금요일까지이며 참가자 안내는 9월 28일 화요일에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인하 비전 캠프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저학년 학생들의 긍정적인 비전 수립을 위한 통학형 캠프입니다. 캠프 일정은 총 2개의 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기회 제공을 위해 1인당 1개의 차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하대 포털에 접속해 학사행정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7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국제학생 토픽장학금 지급을 안내합니다. 지급 대상은 본교학부 학예과정 재학생이면서 4급 이상의 토픽 성적 신규 취득 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17일 금요일까지이며 73회부터 77회 토픽 시험 성적 신규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해당 장학금 지급은 선착순 30명으로 진행되며 금액은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교환학생 및 대학원생, 어학연수생, 전액장학금 수령학생은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7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아우 배불러. 이제 너무 배불러요. 이것까지만 먹어봐. 여러분, 다음 주가 벌써 보름달이 둥글둥글 추석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가족들이 많이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용돈도 많이 받고 음식도 많이 먹었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예전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겠네요. 하지만 학점은 어떻게 되니? 군대는 언제 가니? 휴학하고 뭐 할 거니? 졸업하고 뭐 할 거니? 취업은 어디로 할 거니? 이런 잔소리들은 올해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기분 좋은 추석이니만큼 잔소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하죠. 저는 올해 시간차를 두고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은 못 만나지만 음식은 많이 먹고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올 추석 어떻게 보내시나요? 시대, 장소, 국적 구분하지 않고 항상 발생하는 범죄 사건. 그들의 심리, 행동, 삶에 대해 궁금해하시진 않았나요? 또 그들의 현재와 과거가 같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황당하게도 만든 그때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 다른 나라 범죄도 비교해보고 범죄의 의, 사회의 체계를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당신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때 그 사건에 대해 파헤친다. 사건 외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0개월 동안 9명을 살해한 살인사건. 몽타주로 잡은 정두영 080-2021-0917 이 번호로 전화하면 범죄사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전화해서 들어봐야겠다. 때는 한국의 1986년. 연쇄 강도살인범 정두영. 그는 왜 강도를 하며 살인까지 저지른 것일까? 그는 목표가 있었대.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려면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는 부유한 주택가를 다니며 절도를 하게 돼. 정두영은 잡히지 않으려면 목격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절도하는 과정 속에 목격자가 발생하면 모두 죽였대. 그랬는데 어떻게 몽타주가 생겼을까? 2000년 3월 11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고급 주택에서 아주머니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아기가 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중상만을 입히고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 라는 말과 함께 이불을 덮어 씌운 후 살려줬어. 경찰은 이 생존자의 진술을 토대로 20, 30대 나이에 키가 작고 왜소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해 전국 경찰을 수배하기 시작했지. 정두영은 그동안 목격자를 모두 살해했지만 이때는 왜 목격자를 살려주었을까? 그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윤종신의 오르막길 듣고 이어갈게. 정두영은 1968년 정부직할 부산시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결국 어머니는 아이들을 삼촌집에 맡기고 재혼했어. 하지만 정두영이 5살이 되던 해 삼촌마저 요란스런 조카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들을 보육원으로 보내버리게 돼. 그러나 일이 잘 풀리려는 듯 7살 때 어머니가 보육원으로 찾아와 정두영을 새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그대로 양친과 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제적 부담과 이부 형제들과의 갈등이 커져서 정두영은 도로 보육원으로 보내져. 그는 어렸을 때 2번이나 버림받아 상처를 받았어. 차라리 처음부터 계속 보육원에 두었더라면 상처를 덜 입었을 텐데. 정두영은 체포 후 진술에서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갖고 싶었다고 해. 그의 첫 번째 범행은 18살 때 시작돼. 정두영은 18살이던 1985년 5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마주친 교사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어.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칼을 들고 다니다가 자기를 검문하는 방범대원을 골목길로 유인해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했대. 소년원에 12년간 옥살이를 한 동안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으며 1998년 6월에 출소한 정두영은 출소 직후 동년 9월에 절도로 짧게 6개월 동안 다시 복역한 뒤 이를 위해 그때까지 절도 및 강도로 모은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모았고 그 총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했어. 이어 정두영은 부산에서 1999년 6월 2일 오전 6시 부산 서구 부민동의 부유층 주택가에서 시칼을 꺼내고 혼자 집을 지키던 가정부의 머리와 얼굴 부위가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잔혹하게 가격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어. 당시 피해자의 집이 부산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관사의 옆집이라는 사실이 화제가 되어 수사에 참고로 하였으나 후일 우연한 일로 밝혀졌어. 그해 9월 15일 또 부산 서구 동대신동의 고급 빌라촌에서 금품을 훔치면서 역시 가정부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어갈게. (1999년 6월 3일) 10월 21일에 거친 정두영은 범행 장소를 울산으로 이동했어. 1999년 10월 22일 오전 10시 울산 남구 옥동의 고급주택에서 1층 안방에 있던 어머니를 폭행하자 2층에 있던 아들과 격투를 했으나 현관에 있던 망치로 수십 차례 강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대.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은 일반 강도살인에서는 볼 수 없는 과다 공격에 대해 주목하였으나 부산에서 발생한 이전 사건들과의 연관성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대.
그 이후 앞서 말했던 2000년 3월 11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고급 주택에서 아이가 있는 아주머니를 폭행만 하고 살려준 사건이 발생하지. 전문가들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버림받고 컸기에 그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어. 결국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고 살인까지 하는 정두영은 마산과 천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검거가 돼 2000년 4월 11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마산시의 모 소주회장 자택에 침입하여 김모 씨에게 중상을 입혔어. 2000년 4월 12일 오후 9시 충청남도 천안의 고급주택에서 수사 포위망이 좁혀온다고 느낀 정두영은 천안에서 단순 절도로 검거되기를 결심하고 300만 원을 훔쳐서 경찰에 잡힌 그를 직접 대면하여 부산 경남 지역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지목하여 일체의 범행에 대한 정두영의 자백을 이끌어내지. 이때 이렇게 해서 잡아낸 경찰이 몽타주를 보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얼굴과 비교하여 잡아냈다고 해.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지. 결국 그는 1심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두영에게 유죄를 모두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정두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정두영에게 사형,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어. 정두영은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고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는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야. 근데 또 소름 돋는 한 가지. 정두영은 2016년에 탈옥을 시도했다고 해.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도중 작업장에서 일을 하며 몰래 만들어둔 사다리를 이용해 탈옥을 시도하던 중 붙잡힌 사실이 보도되었어. 3개의 교도소 담 중 2개를 뛰어넘고 마지막 담을 넘지 못하고 붙잡혔으며 정확한 탈옥 시도 날짜는 대전교도소 측에서 밝히지 않고 있대. 그리고 그는 잡힌 당시 내 안에 악마가 시켰다고 말을 해. 이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대.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떠미는 그런 의미라고 해.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와, 진짜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가며 금품을 훔치다니. 심지어 뻔뻔한 모습까지 황당하네. 다음에도 또 전화해봐야지. 오늘의 사건과 비슷한 외국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실내로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연쇄살인마. 그가 현장에 남긴 흔적은 피해자들을 결박할 때 사용한 매듭 정도였어요. 13건의 살인, 50여 건의 강간, 120여 건의 절도를 저지른 범인. 그의 범행 주지역은 캘리포니아였고 결국 캘리포니아의 별칭인 골든스테이트에서 유래된 골든스테이트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어 몽타주조차 그릴 수 없었던 연쇄살인범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2018년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져요. 바로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것. 첫 살인으로부터 무려 43년 만에 경찰이 찾아낸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75세의 남성 조셉 디안젤로. 놀랍게도 그는 전직 경찰관이었어요. 우리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를 찾아낼 때 그랬듯 디안젤로의 DNA를 확보하고 분석으로 찾아낸 것이었어요. 2020년 6월 디안젤로는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형량 거래를 했어요. 현재 종신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빅마마의 하루만 더 듣고 사형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직접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아서 국제 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 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어요. 국내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사형제 완전 폐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추록한 조두순이나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이나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이 폐지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부쩍 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건 연쇄 강도살인범 정두영 사건에 대한 많은 사실 알고 가시나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살해까지. 정말 소름이 돋네요. 범죄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순 없지만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도 힘을 더욱 써준다면 흉악범죄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번 시간 여러분도 범죄 사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주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인질을 데리고 협박을 하면 얼마나 모두가 긴장되고 무서울까요? 다음 주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질극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들으면서 사건 외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노하윤, 기술의 양혜민,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소통하는 화합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